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고령의 인구도 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만 자진 면허증 반납 등의 제도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제한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현명한 대책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초고령 사회의 그늘,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령 인구의 교통사고 현황 살펴보고요. 면허증 반납 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고령 운전자는 들 수 있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분들 운전을 안 한다면 지금도 현행에 실시하고 있는 이제 대중교통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재정 투여를 해서 분명히 해주면 사고 발생 빈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인적 손실도 없어지고.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고령이라도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강제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자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첨단 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운전 반응 검사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갱신하고 다음에는 없애려고 노인네들 교통비로 다 쓰라고 준다고 그러던데 조금 더 해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는 해준다 그러면 그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솔직히 너무 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도민들이 생각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보완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문동광 안전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동광입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지부의 윤형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형석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경정희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허기훈 도로교통팀장과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문동관 팀장님과 우리 윤형석 교수님. 네.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진 반납하는 어떤 이 면허증 제도가 노인이 되면 다 사고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견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노인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면허를 반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예. 노인분들도 굉장히 운전 잘하시고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에서 좀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운전을 안 하실 수 있게끔 좀 하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형석 교수님 이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많이 하죠. 예.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르신들마다 좀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거나 그분들을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조금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조금 더 도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검사나 그런 어떤 운전 능력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좀 걸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차가 있고 또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북 지역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요. 내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무려 498만 명에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19년 우리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 비율도 이제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북 지역 고령 운전자는 몇 분이나 되신지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넘는 경우에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 전북 지역은 2019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는 이제 올해 내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전북 지역은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는 24.1%로 전국에서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23년에는 이 비중이 약 30%까지 올라가서 10명 중 3명이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와 같은 현상은 운전면허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저희 전북 지역 전체 면허 소지자가 약 114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65세 이상자가 약 19만 명으로 16.6%에 해당합니다. 이게 3년 전에는 그 2020년에 비해서 한 2.7%가 이제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 앞으로도 이제 그 3분의 1 가량이 이제 그 고령 인구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요 추세에 따라서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수 시대이고 또 고령화가 더 빨라지고 있고 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예. 65세 이상 인구도 늘어나지만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 비율도 더 늘어날 추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 관련해서 비율을 좀 살펴보면서도요. 한편으로 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요.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윤영숙 교수님. 수도권과 지방의 또 차이도 있고 어떤 교통 환경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현재 주소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제가 그 교육을 수도권에서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느낀 점이 있냐면 수도권보다 전라북도 지역이 그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단횡단 보행자 피해자가 고령자가 되게 많으신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가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고는 되게 피하기가 힘든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보행자가 갑자기 뭐 시골길의 도로를 건너신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술 드시고 누워 있거나 그런 사고도 많다는 거를 제가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좀 느꼈는데요. 근데 왜 많을까요? 수도권에 비해서 일단은 차량이 많지 않아서 건너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 차량이 많거나 그러면 오히려 신호를 지키고 조심하시는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골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무단횡단 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고 그러시니까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으면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단횡단 하시면은 바로 그냥 자기 앞으로 건너가시면 되니까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통계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토대로 치사율을 나온 결과가 있군요. 그렇죠. 치사율이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 사고가 지금 대한민국이 7.7명이고요. OECD 가입 국가 평균이 1.9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배가 높은 거죠. 어르신들이 보행 중 사망하실 확률이.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보시면은 보행 중에 어르신 사망 사고가 나는 비율이 서울이 약 3.5명입니다. 10만 명당 그 3.5명이고 전라북도가 약 1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비해서 3배 정도 차이는 3배가 넘는 거죠. 높네요. 3배가 넘나요? 3배가 좀 안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런 통계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치사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것이 실제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자, 문은광 팀장님. 네네. 현재 우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자, 지난해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순창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7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작년 한 해 전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요 총 17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고로만요. 이야. 이 중에서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가
총 62건입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30%? 36.3%에 해당합니다. 네네. 이 통계 역시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망 사고가 전체 217분 중 58명이 그 사망을 하셨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6.7%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약 10%가량의 증가를 한 수치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5년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024명인데 65세 이상 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332명으로 5년 통계를 보더라도 32.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사망사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작년 그 3월에 안타깝게도 그 도내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그 70대 운전자분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그 가속 페달로 잘못 그 인식하고 밟으셔가지고요. 그 투표하시려고 기다리시던 그 20여 분을 그 충격을 해서 예. 이 중에 4분이 돌아가시고 16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우리 도내는 아니지만 최근 4월 달에는 그 90대 운전자가 기어 조작을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 후진 상태로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 한 분이 사망하고 그렇죠. 또 3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65세 이상 그 운전자분들의 그 운전 미숙이나 뭐 조작 그 오조작으로 인해서 그 사망 사고가 그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좀 안타까운 예.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령자라고 해서 반드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어났던 교통사고를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영숙 교수님, 예. 고령 운전자 중에서는 더 안전운전, 더 조심조심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있죠. 예, 20대나 뭐 초보 운전자, 음주운전자보다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운전을 조심해서 나름 고령 운전자 보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사고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만 19세 미만이 전체 운전자의 한 4.9%를 차지하는데 75세 이상이 훨씬 많거든요. 예, 네. 6.5%로 이 만 19세 미만보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이 사고를 내시는 게 약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내는 사고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와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고를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뭐 3년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라, 치매 검사도 하라.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75세가 넘으면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 65세 이상부터는 5년, 예. 75세 이상부터는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치매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인지 능력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번거로운 거죠. 그렇죠. 어디 뭐 무주나 남원 이런 데서 한번 전주에 오시려면은 예. 교통편도 어렵고 좀 많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는 어떻게 해요 지금? 65세 이하는 사실 뭐 치매 검사나 그 인지능력 검사는 따로 없고요. 예. 일반인들 그 10년마다 갱신하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게 갱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또 7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도 제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검사 중에 기억력 테스트가 있거든요. 교통 표지판 2개를 보여주고요. 한 3초 정도 후에 그 표지판 2개를 한 30개 정도 되는 표지판 중에서 찾아내는 그런 저도 테스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항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네. 내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런 좀 항의 섞인 좀 푸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테스트 항목이거든요.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는 것도 테스트지만은 얼마나 반응을 빨리 하는가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스트 점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좀 운전을 조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테스트를 끝나고 느낀 건데 테스트 끝나고 2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테스트 정말 좋았다. 감사하다. 이런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향후에 검사가 끝나고 사고를 더 내실지는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우리 여기 패널 두 분과 제가 65세가 안 됐고 또 7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분들의 실제 느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는 정도여서 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윤영석 교수님은 그래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면서 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광 팀장님, 네네. 말 그대로 자진 반납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 뭐 보통 뉴스에서 제가 전해드릴 때 자진 반납하면 뭘 드립니다 이런 혜택만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는 게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운전을 이제 하실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가까운 이제 지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면허를 반납을 희망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면허증을 반납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선불 교통카드 주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죠.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고 면허는 이제 취소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에 전국적으로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약 11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고령 운전자의 약 2.3% 수준이고요. 전북 지역 경우에도 전국 평균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아까 19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2.3%에 해당하는 4,400여 분이 저희는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윤영석 교수님, 사실 이게 이제 내가 시험을 봐서 취득한 자격증이잖아요, 면허증이잖아요. 그렇죠. 귀찮아서도 반납하기 어렵고 또 내지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통계 수치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지금 또 농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료 푸대 같은 거 되게 무거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읍내 비료 푸대를 사러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그 무거운 거를 싣고 온다는 거는 뭐 시골 그 사정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알죠. 제 고향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4번 오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면허 따는데 드는 비용도 있었고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인 얼마나 거의 한 40년 이상 운전하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물론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교통카드 충전을 해서 드리지만은 반납할 분이 계실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좀 차이도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주거든요. 근데 10만 원 주는데요. 아까 전라북도 지역은 2.3%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제가 알아보니까 6%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많이들 반납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실제로 운전을 그만뒀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울은 뭐 버스,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저희 지역은 좀 이런 면에서 좀 고충할 면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전북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까요? 현재 선불 교통카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운전면허 반납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면 인센티브를 드리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저희 경찰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지자체별로 제 예산이 합쳐져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경찰청하고 이제 작년에 전라북도였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별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그 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전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예.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곳은 뭐 지역 화폐를, 또 어떤 곳은 뭐 상품권을, 또 어떤 곳은 선불 교통카드를, 뭐 이게 지금 일원화되지는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교수님 인센티브가 왜 제각각인 점도 좀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좀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지는 않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10만 원인데 전라북도는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전라북도는 20만 원이나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을 지역 화폐를 준다고 하는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현실을 알고 나시면은 이게 사실 금액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완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뭐 500원 택시인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요청하면 오는 그런 택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사실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사실 이게 생존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병원 갈 일이 생겼다 그러네요. 시골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 농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택시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5분 10분이 중요한데 이런 좀 실질적인 문제도 봐야 되는데 예산이 또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단순한 어떤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기본권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권까지도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어서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뭔가 좀 더 보완점,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장기적인 시각의 운전자 제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중에 언론에 고위험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주시죠. 예, 지난달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그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요. 그 조건부로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그 포함이 돼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제 경찰청 차원에서 현재 지금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조건부 면허제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나라들이 해외 사례가 있어서요.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만 75세가 넘으시게 되면은 최근 3년간 위반 사례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신호를 위반했거나 과속 등의 어떤 중요한 중대한 법규 위반을 했을 때는 그분은 이제 운전능력 검사를 실시를 하죠. 실제 도로에서 이분이 운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만 75세 이상의 경우에 이제 뭐 일본 쪽에서 한정면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포트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충돌을 피해서 차가 알아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있는 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차에 서포트 차의 구입 비용을 보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차 같은 경우도 그 관련 차 종류가 상당히 많은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 가능한 그 어떤 옵션이. 그래서 뭐 또 그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만 75세가 넘으면은 이분이 운전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의료 평가도 필요하고요. 또 운전 실기 평가도 필요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좀 친한 70대 후반의 택시 기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쉬는 날에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리산 종주를 갔다 오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후반에 저도 20대 때 한번 해보고 며칠 날 알아 누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만큼 자기 관리를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70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이 뭐 조건부 면허를 부여해야 되고 뭐 면허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의 어떤 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을 살펴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능력 검사 결과치가 떨어지면은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 주행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성 검사나 기억 검사, 치매 검사 이 검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분이 운전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실제 주행 검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문동광 팀장님. 일단 현재
아까 그 적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기 적성 검사는 65세에서 74세까지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제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이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원래는 이제 1종만 적성 검사를 받는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예.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3년마다 정기 적성 검사 받도록 갱신 기간이 단축되면서 그 교통 안전 교육도 함께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아까 또 말씀하신 인지 선별 검사, 그 치매 검사 이 부분도 받아야 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주행 실력을 그 검증하는 단계가 지금 좀 없다는 평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청에서는 그 아까 조건부 운전면허 그거랑 네. 그 병행해서 그 고위험 운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 가상현실 그 VR이나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사례에서 그 윤영숙 교수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조작 오류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해 주는 차량 스포츠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목소리가 좀 확대돼서 모든 차량에 비상자동 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 주장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죠. 예. 있으면 좋고요. 이제 그 고령 운전자분들이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뭐 차도 뭐 좋은 차 타고 최신 차를 타니까 뭐 사고가 안 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차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 말씀 중에 그 최신 운전 보조 장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버스나 5톤을 넘어가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비상 제동 장치 한 5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뭐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앞차의 앞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를 차가 대신 밟아주는 그런 기능만큼은 좀 보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 외에 뭐 다른 기능들도 있죠. 그 차로를 이탈했을 때 차로 이탈 경고를 해준다든지 사각지대를 감지해가지고 경고를 해준다든지 또 후방에서 다른 차가 추돌할 것 같으면은 뭐 그때도 좀 긴급 제동을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긴급 제동 장치 그것만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초고령 사회의 그늘,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지부의 윤영석 교수,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문동광 안전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센터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희 센터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광역지원센터는요. 올해 6,800여 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에 설립된 기관이에요. 예. 어르신 경로당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선도하고자 경로당 운영 교육, 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도내 50여 개 기관과 연계해서 노인 인권 교육, 또 노인 교통 안전 교육, 경제 교육, 또 정신 건강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60여 개의 노인 맞춤형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예. 자, 고령화의 운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아주 사회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에 지도해 주시는 부분은 참 보면 볼수록 참 안정이 되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전지킴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 노인의 소속 어르신들이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 스쿨존 보호 사업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분들의 자진 반납제도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네.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중교통이 원활한 대도시는 괜찮겠지만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자가 운전을 해야 농사도 짓고 또 읍내에 나가서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조사에서의 통계도 그렇습니다. 2점대가 네. 나왔으니까. 예. 그 주변에서도 그러면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 보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예, 뭐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뭐 75세가 넘어서 면허증을 예. 자진 반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힘들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는 반납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예.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반납하시고 나서 다시 면허 반납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딸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그 사실 면허를 다시 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필기시험 거쳐서 또 이제 그 기능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주변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반납하고 나서는 내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예. 요즘 뭐 특히나 농촌 환경 속에서는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식과 함께 또 자식이 부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 네. 차라고 하는 이동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운전면허를 일종의 아직은 내가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자격증이기에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면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 주변에서도 뭐 85세 이상, 뭐 90세 되어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좀 어려우시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실 때 옆차를 살짝 받았는데도 이거 생각 없이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노인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비율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보완책,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의 지자체별로 주는 어떤 인센티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자체마다 네.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완주의 사례를 보면 홀버스가 부르는 버스가 있습니다. 전화를 네네. 하면 이제 그 승객이 있는 곳에 오고 그리고 500원 택시도 있고 뭔가 네. 서비스 도입 이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실제로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릉부릉 콜버스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이 버스가 생긴 이후로 너무 편리해졌다. 뭐 농협을 가든 우체국을 가든 또 면사무소를 가긴 너무 편리하고 예. 또 요금이 또 500원이잖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서 대환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 또 택시도 일반 버스처럼 이렇게 노선제로 운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종종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너무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된 이후에는 자진 반납할 비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죠. 그 어르신들께서 반납하는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부담이 없고 불편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가 지금 못한 현실에 있고 또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는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택까지 어떤 물건을 배달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제도 보완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75세 이상 운전자가 뭐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볼 때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안전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옳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경정희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전북도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허기윤 도로교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만큼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도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북도의 기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는 지금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율이 24.1%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는 이미 진입하였고요. 전남, 경북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은 약 19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14만 명 중에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해마다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도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이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사업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진면허 반납률이 낮기 때문에 팀장님 일시적인 네네. 어떤 보상도 보상이겠습니다만 네네. 고령 운전자의 생활 환경 그 지자체마다도 환경마다 다르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도에서도 지금 올해 5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 한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년에는 한 3,500명, 23년에는 5,100여 명이 반납을 하였고 이 면허 반납하시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그렇게 운전을 좀 하시거나 지역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 수단이 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면허 반납 보상이 아닌 고령자 운전자분들의 그런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대체 교통 수단을 지원한다거나 예. 생계 지원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까지도 연계해서 다각도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 3,562명, 2023년 5,131명 반납률 인원수는 늘어나고 있군요. 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만 조금 전체적으로 작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2.4% 정도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까는 나가는 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완주의 사례에서 부릉부릉 버스라든지 500원 택시 말씀 나눴는데 네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같은 공공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허를 반납한 다음에 그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이 좀 없거나 그래도 운행 횟수가 좀 부족한 그런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완주 사례처럼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 교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니버스를 한 59개 읍면동에 11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콜택시 같은 경우는 1,574개 마을에 383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서비스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9개 읍면동 112대, 콜택시 1,574대. 콜택시는 383대입니다. 예, 나름대로 보완책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네네. 하지만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앞으로도 어차피 고령화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은 추가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광역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요.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령 운전상의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좀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분들의 좀 호응이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신차에는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의 차량이 조금
고령화돼서 없다 보니까 그러한 장치를 좀 기술적으로 해주면은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차선 이탈 경보 장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그런 앞차에서 급제동을 한다거나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뭐 보행을 한다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현재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도 이 고령 운전자분들 차량에 설치가 된다면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자진 반납을 하게끔 만드는 제도보다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대책들을 보완해 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진 반납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린이와 임산부, 장애인 시설과 비교하면요,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시설이 많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좀 그런 교통안전시설에서 어린이 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좀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좀 노인이나 고령자분에게 소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에서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 사업을 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6개 시군에 9개소 정도,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8개 시군에 10개소 정도를 정비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고령 운전자 면밀한 실태 파악도 하실 것 같고요. 하셔야 되겠고. 오늘 경찰청 교통안전계 문동광 팀장님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윤영숙 교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전북도에서도 그런 교통안전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전 운전이고요. 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조금은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역의 현실에 맞는 보완책과 더불어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전까지 안전장치라든지 더 많은 보완 수단도 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도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이제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가장 최선이겠지만은 아까 말한 그런 기술적인 좀 보완을 위해 원천적으로 그런 이제 기술적인 도움을 드려서 운전할 권리도 보장하면서 안전도 함께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당연히 모색을 하겠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완주 소양에 전북 교통문화 연수원을 설립을 하여서 그러한 어르신들, 학생은 다양한 계층에 찾아가는 그런 교통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도민분들께서도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문화 확립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허기훈 도로교통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윤영석 교수님 그리고 문동광 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참 현실의 어떤 정책을 반영한다는 게 특히나 또 운전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각기 다른 개인 운전자별의 차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야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아까 도청 관계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운전면허를 제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기술적인 보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 가족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따님께서 자기 아버님이 80대신데 한 달 동안 보행자 사고를 2번을 내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서 강제로 면허를 좀 가져가게 할 수 없냐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본인이 반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인지 능력 검사, 치매 검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좀 실질적인 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 검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신청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지. 본인의 결정. 안 되죠. 이게 법적인 그 성격이 허가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반납하겠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시적성 검사라고 해서 예. 어떤 그 병력이 있어가지고 그 뭐 강제로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족도 중요하고 또 고령 운전자분 스스로도 검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족들이 일단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나는 아직 운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사회 구성원에서 약간 내가 이제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보다 80대, 90대, 심지어 90대 분들도요. 생각하는 거는 다 20, 30대하고 똑같습니다. 네. 절대로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울러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교수님 무단횡단 하시는 어르신들 특히나 또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 이제 뭐 논에 가시기도 하고 또 교회 가시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셔서 운전자 입장에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라서 실제 통계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일단 어르신들 운전도 운전이지만 보행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보행하실 때 야간에 무단횡단 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가 멀리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최단거리로 그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을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밝은 옷을 입을 필요도 있습니다. 밝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형광조끼 같은 거를 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밝은 옷도 좋고 형광조끼도 좋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골길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에 실버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군요. 예. 지금 몇 곳 정도가 지정이 돼 있을까요? 지금 도내에는 총 55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쿨존은 학교 앞에가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 일단 그 도로교통법상에서 그 노인 보호구역은 그 노인 복지 시설이나 뭐 특정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걸 의미하고요. 예. 이제 그 보호구역 안에 그 교통안전 표지 설치와 함께 차량 속도도 제한하고 이제 과속 방지 시설까지 뭐 이런 부분 등 이제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이제 요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이제 55개소인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거의 대부분이 노인 복지관 위주로 이제 좀 지정이 돼 있고요. 일부긴 하지만 이제 주거 복지 시설이나 뭐 시장, 뭐 의료 시설, 체육 시설도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스쿨존이 1000여 곳인데 실버존이 50여 곳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이 보호구역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똑같이 30km 제한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자, 눈여겨서 여러분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전북경찰청에서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운행과 보행 방법,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 이런 교육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영숙 교수님, 교육하시면서 그 실제 경험하신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들으시나요? 어떻게 좀 내가 아직 이걸 들을 나이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처음에 교육에 들어오실 때 되게 좀 표정들이 굳어 계세요.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를 귀찮게 여기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교육만 하는 건 괜찮지만 왜 컴퓨터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사실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가지시는데 교육 끝나고 가실 때에는 다들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게 좀 부담스럽고 75세가 넘었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뭐 우리들을 너무 괄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하는 그런 교육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잘 좀 지금도 잘 받고 계시지만 잘 앞으로도 교육도 잘 받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은 5년에 한 번,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어디에서 그 교육을 받죠?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받으시면 그 인지능력 검사는 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능력 검사 등급이 좀 좋게 나오시면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 할인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북경찰청이 올해 4월부터 고령자에게 교통안전 문자 메시지도 보내네요. 그리고 고령자 스티커 부착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 저희가 아까 통화 연결한 그 대한노인의 전북연합회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재난 문자 이제 저희가 그 받잖아요 지자체에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좀 시기별로 해서 뭐 그 주요 사망 사고 사례나 이제 좀 그 교통 안전을 좀 당부하는 이런 문구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지회, 분회 그리고 경로당까지 경로당이 한 6,7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전파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육의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을 교육하시는지 사실은 뭐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 특별할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 뭐 젊은 세대 운전자도 받아야 될 교육 내용도 포함되면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하는 교육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말씀하셨지만 보행 중 주의할 사항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력이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 운전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그 맞춤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반응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내용에도 그런 반응 시간이 주요하게 그 검사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고령자 스티커 부착은 잘 하실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교육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스티커를 나눠드리거든요. 바다는 가세요. 바다는 가시는데 사실 예전에 초보 운전 스티커도 저희가 의무화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고령자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좀 자기 생각이 강하세요.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그런 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고령자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를 좀 싫어하시는 거죠.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찾아오실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거 스티커를 붙이면 보험료를 좀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이런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앞지르기를 못하게 이런 스티커 붙인 차량 앞에서 뭐 이유 없이 서행한다던가 그런 거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찾아서 붙이시지 않을까. 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은 지침을 잘 지키시고요. 또 젊은 층의 운전자들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교통문화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우리 팀장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고령자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뭐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 뭐 운전자분들의 양보와 배려 운전이 그 모두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북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고령자가 안전한 전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고령자분들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이 될 사안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함께
배려하면서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굉장히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문동광 안전팀장,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지부의 윤영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